아들아, 이제야 너에게 하는 얘기지만 어릴 때 나는 학교 다니기가 참 싫었단다. 그러니까 꼭 너만 했을 때부터 그랬던 것 같구나. 사람들은 아빠가 지금 소설을 쓰는 사람이니까 저 사람은 어릴 때 참 착실하게 공부를 했구나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았단다. 초등, 초등학교 때부터 아빠는 가끔씩 학교를 빼먹었단다. 집에서 학교까지 5리쯤 산길을 걸어가야 하는데 학교를 가다 말고 그냥 산에서 하루를 보내고 집으로 온 날도 있었단다. 그러다 중학교에 다니면서부터는 정말 학교 다니기가 싫었단다. 학교엔 전화가 있어도 집에는 전화가 없던 시절이니까 내가 학교를 빼먹어도 집안 식구들은 아무도 그걸 몰랐단다. 학교로 가는 길 중간에 산에 올라가 아무 산소가에나 가방을 놓고 앉아 멀리 대관령을 바라보다가 점심때가 되면 그곳에서 혼자 청승맞게 도시락을 까먹기도 했단다. 어느 날은 혼자서 그러고 또 어떤 날은 같은 마을의 친구를 껴서 같이 그러기도 하고 그러다가 점점 대담해져서 아예 집에서부터 학교를 가지 않는 날도 있었단다. 배가 아프다, 머리가 아프다, 비가 와서 눈이 와서 오늘은 무서운 선생님 시간에 준비물을 제대로 갖추지 못해서 하는 식으로 갖은 핑계를 댔단다. 왜 그랬을까? 생각해보니 우선 학교가 너무 멀었단다. 아빠가 태어난 대관령 아랫마을에서 강릉 시내 중학교까지는 아침 저녁으로 20리 길을 걸어 다녀야 했단다. 큰 산 아래 오지 마을이라 아직 전기도 들어오지 않고 버스도 지나지 않던 시절의 일이란다. 그러나 그거야말로 핑계고 무엇보다 학교에 가도 재미가 없었단다. 지금 내가 아들인 너에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란다. 5월 어느 날이었다. 그날도 나는 학교에 가기 싫다고 말했다. 왜 안 가냐고, 왜 안 가냐고 물어 공부도 재미가 없고 학교 가는 것도 재미가 없다고 말했다. 어린 아들이 그러니 어머니로서 한숨이 나왔을 것이다. 그래도 얼른 교복으로 갈아입어라. 학교 안 간다니까. 그 시절 나는 어머니에게 존댓말을 쓰지 않았다. 어머니를 만만히 보아서가 아니라 우리 동네 아이들 모두 그랬다. 아버지에게는 존댓말을, 어머니에게는 다들 반말로 했다. 안 가면 그냥 이렇게 잘하다가 이 다음 농사 지을 거라고. 애미가 신장로까지 데려다 줄 테니까 얼른 교복 입어. 몇 번 옥신각신 하다가 나는 마지못해 교복으로 갈아입었다. 그러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어머니가 먼저 마당에 나와 내가 오길 기다리고 섰기 때문이다. 나는 잠시 전 어머니가 싸준 도시락까지 넣어 책가방에 챙겼다. 가방을 들고 밖으로 나오자 어머니가 지게 작대기를 들고 서 있었다. 나는 어머니가 그걸로 말 안 듣는 나를 때리려고 그런 줄 알았다. 이제까지 어머니는 한 번도 나를 때린 적이 없었다. 그럼 어머니의 모습이 조금은 낯설기도 하고 무섭기도 해. 나는 신발을 신고도 마루에서 한참 동안 멈칫거리다가 마당으로 내려섰다. 얼른 가자. 어머니가 재촉했다. 그런데 그 작대기는 왜 들고 있는데? 애미가 이걸로 널 때리기라도 할까봐 겁이 나냐? 겁나긴 때리면 도망가면 되지.
그래, 너는 애미가 무섭지도 않지? 그래서 애미 앞에 학교 가지 않겠다는 소리도 아무렇지 않게 하고, 학교가 뭐니까 가도 재미없고, 공부 재미로 하는 사람 없다. 그래도 해야 할 때에 해야 하니 다들 하는 거지. 지게 짝대기는 왜 들고 있는데? 너 데려다 주는데 필요해서 그러니 걱정 말고 가방 이리 줘라. 하루 7시간씩 공부하던 시절이었다. 도시락까지 넣어 가방 무게가 만만치 않았다. 나는 어머니에게 가방을 내밀었다. 어머니는 한 손에 가방을 메셨고 또 한 손엔 지게 짝대기를 들고 나보다 앞서 마당을 나섰다. 나는 말없이 어머니의 뒤를 따랐다. 그러다 신장로로 가는 산길에 이르러 어머니가 다시 내게 가방을 내주었다. 자, 여기서부터는 네가 가방을 들어라. 나는 어머니가 내가 학교에 가기 싫어하니 중간에 학교 가지 않고 다른 길로 살까봐 신장로까지 데려다 주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어머니가 내주는 가방을 도로 받았다. 너는 뒤따라 오너라. 거기에서부터는 이슬바지였다. 사람 하나 겨우 다닐 좁은 산길 양옆으로 풀잎이 우거져 길 한가운데로 늘어져 있었다. 아침이면 풀잎마다 이슬방울이 조록조록 매달려 있었다. 어머니는 내게 가방을 넘겨준 다음 두 발과 지게 짝대기를 이용해 내가 가야 할 산길의 이슬을 떨어내기 시작했다. 어머니의 몸빼자락이 이내 아침 이슬에 흥건히 젖었다. 어머니는 바로 이슬을 떨고 지게 짝대기로 이슬을 떨었다. 그런다고 뒤따라가는 내 교복 바지가 안 젖는 것도 아니었다. 신장로까지 15분이면 넘을 산길을 30분도 더 걸려 넘었다. 어머니의 옷도 그 뒤를 따라간 내 옷도 흠뻑 젖었다. 어머니는 고무신을 신고 나는 검정색 운동화를 신었다. 걸음을 옮길 때마다 물에 빠졌다가 나온 것처럼 땡국이 찔꺽찔꺽 발목으로 올라왔다. 그렇게 어머니와 아들이 무릎에서 발끝까지 옷을 흠뻑 적신 다음에야 신장로에 닿았다. 자, 이제 이걸 신어라. 거기서 어머니는 품속에 넣어온 새 양말과 새 신발을 내게 갈아 신겼다. 학교 가기 싫어하는 아들을 위해 아주 마음먹고 준비해온 것 같다. 앞으로는 매일 떨어주마. 그러니 이 길로 곧장 학교로 가 중간에 다른 데 세지 말고. 그 자리에서 울지는 않았지만 왠지 눈물이 날 것 같았다. 아니, 내일부터 나오지 마. 나 혼자 갈 테니까.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어머니가 매일 이슬을 떨어준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어떤 날 가끔 어머니는 그렇게 내 등굣길에 이슬을 떨어주었다. 또 새벽처럼 일어나 그 길에 이슬을 떨어놓고 올 때도 있었다. 물론 어머니가 아무리 그 먼저 길에 이슬을 떨어내도 집에서 신장로까지 산길을 가다 보면 내 옷과 신발도 어머니의 것처럼 젖는다는 걸 알고 있다. 알면서도 어머니는 그 산길에 이슬을 떨어준 것이다. 그때부터 나는 학교를 결석하지 않았다. 어른이 된 지금도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그때 어머니가 이슬을 떨어주신 길을 걸어 지금 내가 여기까지 왔다고. 돌아보면 꼭 그때가 아니더라도 어머니는 내가 지나온 길 고비고비마다 이슬떨이를 해주셨다.
아들은 어른이 된 뒤에야 그때 어머니가 떨어주시던 이슬더리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다. 아마 그렇게 떨어내 주신 이슬만 보아도 내가 온 길 뒤에 작은 강 하나를 이루지 않을까 싶다. 아들아, 나는 그 강을 이제 이슬강이라고 이름을 지으려 한다. 그러나 그 강은 이 세상에 없다. 오직 내 마음 안에만 있는 강이란다. 그때 아빠 등굣길에 이슬을 떨어주시던 할머니의 연세가 올해 74이다. 어쩌면 할머니는 그때 그 일을 잊고 계실지도 모른다. 그러나 아빠한테는 그 길이 이제까지 아빠가 걸어온 길 가운데 가장 아름답고도 안타까우며 마음 아픈 길이 되었단다. 이 다음 어른이 되었을 때 아빠처럼 너에게도 그런 아름다운 길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어린 날 나는 그 길을 걸어 나오며 내 앞에 펼쳐진 이 세상의 모든 길들을 바라보았단다. 아들아, 길은 자체로 인생이란다. 그리고 그것을 걷는 것이 곧 우리의 삶이란다. 저녁 어스름이 내리고 있을 무렵이었다. 돌아게 곱게 간 보리쌀을 솥에 앉혀 한 소끔 끓여 내놓고서 쌀 한 줌과 끓여낸 보리쌀을 섞으려고 허리를 구부리는 순간 상기가 느껴졌다. 안악은 서두르지 않고 침착하게 쌀과 보리를 섞은 다음 아궁이에 불을 지펴놓고 텃밭으로 갔다. 장을 간 남편은 어디서 술을 한잔 하는지 저녁이 되어도 돌아오지 않고 이제 곧 세상에 나오려고 신호를 보내기 시작한 뱃속의 아기로 셋이나 되는 아이들은 저녁에 골목에서 제 어미가 저녁밥 먹으라고 부르기를 기대하며 왁자하게 놀고 있었다. 안악은 저녁 창거리로 텃밭의 가지와 호박을 따다가 잠시 땅바닥에 쭈그리고 앉았다. 뱃속의 아기가 이번에는 좀 더 강한 신호를 보내었다. 안악은 진통이 가시기를 기다려 창거리를 안아 들고 텃밭을 나왔다. 아궁이에서 밥이 끓기 시작하자 텃밭에서 따온 가지를 끓고 있는 밥물 위에다 올려놓고 호박과 호박잎을 뚝뚝 썰어 톱톱하게 받아놓은 뜨물에 된장국을 끓이고 오이채를 썰어 매콤한 오이국을 만들어 저녁상을 차렸다. 그러고 나서 아이 낳을 채비를 하기 시작했다. 물도 데워놓고 끓는 물에 아기 탯줄 자를 가위를 소독하고 미역도 담가놓고 안방 바닥에 짚을 깔고 그 위에 들어누웠다. 장에 가서 술 한잔 걸치고 뱃노래를 흥얼거리며 안하게 남편이 막 살인문을 들어섰을 때 안방 쪽에서 갓 태어난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려오고 있었다. 순산이었다. 남편은 늘 그래왔듯이 첫째 때도 둘째 때도 셋째 때도 그럴 듯이 술 취한 기분에도 부엌으로 들어가 아내가 미리 담가둔 미역을 씻어 첫국밥을 끓였다. 밥을 끓여서 아내에게 들여놓아 주고 나서 남편은 살인문 양쪽에 대나무를 세우고 새끼줄에 검은 숯과 붉은 고추를 끼워 대나무에 매달았다. 넷째 아들이 태어나던 날 밤, 그의 어머니는 그렇게 팔남매를 낳았다. 집은 토담집이었다.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신접살림을 나면서 손수 지은 집이었다. 판판한 주춧돌 위에 튼튼한 소나무,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만들었다. 마을에서는 그렇게 새집 짓는 일을 성주 모신다고 했다.
마을 남정네들은 집 짓는 일을 돕고 아낙네들은 음식을 만들었다. 황토에 논 흙을 섞고 짚을 썰어 넣어 지붕 흙을 만들고 몇 사람은 지붕 위로 올라가서 몇 사람은 마당에 길게 서서 다 이겨진 흙을 지붕 위로 올렸다. 대나무가 뽕나무로 미리 살을 만들어 놓은 위에 차진 흙이 발라졌다. 흙이 마르면 노란 짚을 엮고 지붕을 이었다. 이제 그 지붕은 아무리 비가 많이 와도 아무리 거센 바람이 불어도 끄떡없을 것이었다. 지붕이 다 만들어지자 벽을 만들었다. 지붕에서처럼 대나무로 살을 만들고 흙을 바르고 그리고 구들장을 놓았다. 노란 송판을 반들반들하게 켜서 마루도 만들었다. 그와 그의 형제들은 바로 그 집에서 나고 그 집에서 컸다. 노란 흙벽, 노란 초가지붕, 노란 마루, 노란 마당, 정다운 노란 집. 그 집에 봄, 여름,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아침과 낮과 저녁과 밤이 그 집에 아이들이 성장에 함께 있었다. 그는 그 집에 봄, 여름, 가을, 겨울과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어느 아침과 낮과 저녁과 밤을 먼 훗날까지 그의 영혼 깊은 곳에 간직해 두고서는 몹시 힘들고 고달픈 도시에서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어느 아침과 낮과 저녁과 밤에 마음속에 보석처럼 소중한 그 추억들을 끄집어내 보고는 했다. 그 집은 그 집 아이들에겐 작은 우주였다. 그곳에는 많은 비밀이 있었다. 자연 속에는 눈에 보이는 것 말고도 눈에 보이지 않는 무한한 비밀이 감춰져 있었다. 그는 그 집에서 크면서 자연 속에 감춰진 비밀들을 깨달아갔다. 석양의 북새 혹은 낮게 깔리는 굴뚝 연기를 보고 그는 비설거지를 했다. 그런 다음 날은 틀림없이 비가 올 것이므로 비가 온 날 저녁에는 또 지렁이가 밤새 온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 똑도르 하는 지렁이 울음소리, 냄새와 소리와 맛과 색깔과 형태들이 그 집에서는 선명했다. 모든 것들이 말이다. 왜냐하면 봄과 여름과 가을과 겨울과 아침과 낮과 저녁과 밤이 그 집에서는 뚜렷했으므로 자연이 그러한 것처럼 사람들의 삶이 명료했다. 이제 그 집을 떠난 그에게는 모든 것이 불분명하다. 아침과 저녁이 불분명하고 사계절이 불분명하고 오감이 불분명하다. 병원에서 태어나 수십 군데 이사를 다니고 겨우 장만한 아파트, 그 사각진 콘크리트 벽 속에 살고 있는 그 아이는 여름에 긴팔 옷을 입고 겨울에 반팔 옷을 입는다. 돈은 은행에서 나고 먹을 것은 슈퍼에서 나는 것으로 아는 아이는 수박이 어느 계절의 과일인지 분간하지 못하는 아이는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알지 못한다. 아침 저녁의 냄새와 소리와 맛과 형태와 색깔이 어떻게 다른지 알지 못한다. 어머니의 부음을 듣고 그는 그가 나고 성장한 그 노란 집으로 갔다. 팔남매를 낳고 기르느라 조금 알진 어머니는 바로 자신의 아이들을 낳았던 그 자리에 자신의 몸을 부려놓고 있었다. 노란 그 집에 탄생과 죽음이 있었다. 그 집 안주인의 죽음 이후 그 집은 적막해졌다.
아무도 그 집에 들어와 살지 않을 것이며 누구도 아이를 그 집에서 낳지 않을 것이며 그러므로 죽음 또한 그 집에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 집의 역사는 그렇게 끝이 난 것이다. 우리들의 어머니의 죽음이 죽음과 함께 조왕신과 성주신이 살지 않는 우리들의 집은 이제 적막하다. 더 이상 탄생과 죽음이 없는 우리 집은 쓸쓸하다. 우리는 오늘 밤도 쓸쓸한 집으로 돌아들 간다. 이거 저자가 누구야?